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 주말부터 그러니까 13일부터 올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카드에서 1,500원 빠져나가는 거 확인한 분들 계실 텐데요. 지역 시민단체들과 야당에서는 대구시가 요금 인상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방안의 하나로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부산은 지난해 8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한 달 4만 5천 원을 넘으면 초과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오는 27일부터 월 6만 5천 원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기후통행카드를 도입합니다. 서민 가게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할 수 있는 정책,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3도, 예천 영하 5도, 청송 영하 5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4도, 의성 5도, 봉화 5도로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낀 곳도 있어서 감속운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주말 사이 내린 비와 눈으로 빙판길과 살얼음이 낀 곳이 많습니다.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적용합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천여 가구가 각종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혜택으로는 먼저 수도요금 감면과 아이놀이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가 면제되고요. 영주호 오토캠핑장과 소백산역 캠핑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영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 대학 영주 캠퍼스 대학생까지 기숙사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주시는 저출산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당분간 반짝 추위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기온만 놓고 보면 평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틀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주시가 제31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오는 4월 6일 보문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대회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풀코스를 제외하고 하프코스와 10km, 5km 이 세 부분만 운영됩니다. 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4만 원, 5km 부문은 2만 5천 원으로 선착순 12,000명을 모집하고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오는 3월 22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등 19개국 1,969명의 참가자들이 봄은 호반을 따라 달리면서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전국 최고의 벚꽃 마라톤 대회로 경주 전역이 벚꽃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은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오후부터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에 안개 끼고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지난 12일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 차원복 시편을 발간했습니다.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는 울릉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온 지역민들의 구술 생애사 체록을 통해 거시사에 기록되지 않은 주민들의 삶의 기록을 통해 지역사를 재조명하는 사례인데요. 독도박물관은 2022년도부터 울릉도를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주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기존 문헌 자료와 구술 체록 자료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헌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생생한 울릉도민들의 삶의 기록을 수집했으며 생활사의 범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켰는데요. 이번에 발행되는 연구총서는 본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차원복 씨로 1934년 울릉도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사동항에서 거주하며 농업, 어업, 새마을 사업,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 인물인데요. 울릉군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시행해 풍성한 역사를 간직한 울릉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정직을 받고도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 징계가 아니라 유급 휴가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일이 대구 지방의회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구 참여연대 조영태 간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참여연대 간사 조영태입니다. 예, 징계의원의 의정비 그러니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국 233개 강력 및 기초의회를 조사해봤는데요. 예. 구속이나 구금이 됐을 때는 대부분 의회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출석 정지 같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지급하는 의회가 한 49%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절반 정도네요. 네, 절반 정도 의회가 네.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었고요. 2023년도 5월 기준 했을 때 8년간 징계를 받은 의원이 131명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이 97명인데요. 네, 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약 2억 7,23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으니까 출석하지 않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의정비는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징계의원에 지급되는 의정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 233개 강력 및 기초의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원들이 구속이나 구금이 되었을 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감액을 하는지 미지급하는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총 125개 의회는 감액 또는 미지급 조항이 있고요. 네. 그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50% 감액한다라는 기준의 조례를 마련한 곳은 102곳 의회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고 사항보다 강하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례는 23개 의회밖에 안 되는데요. 네. 9%밖에 안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달성군 의회는 출석 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해도 되는 거네요. 네, 관련 그렇죠. 조례가 없으면. 근데 네. 대구에서는 대구시의회를 비롯해서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 의회에서 출석 정지 시 의정비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역 내 다른 기초의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의회가 조례가 있었고요. 이제 50% 감액한다는 의회는 동구와 북구의회 총 2곳입니다. 네.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회는 서구, 남구, 달성군, 달서구의회로 총 4곳이 있었습니다. 두 곳은 이제 감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4곳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조례가 제정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들의 징계가 잇따랐던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거네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징계가 정말 많이 잇따랐던 중구의회가 관련한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의회 7명 중 4명 의원이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의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한 의원이 1명 있었고요. 네. 얼마 전에 복직하셨지만 제명된 의원도 1명 있었습니다. 그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3월에 언론에 네. 이제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권익위 권고대로 50% 이제 감액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언론 발표와 다르게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중구의회에서 그렇게 밝혔었나요? 지난해 네. 3월에.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조례 제정은 전적으로 의회 재량에 지금 맡겨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의회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구속도는 구금이 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거나 감액하라는 내용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권고라서 의회가 재량껏 준비해야 되긴 하지만 그 의원들이 이제 권익위 권고 이전에 그 시민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다면 진작에 조례를 만들고 정비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 스스로 문제가 될 행동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중구의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최근 권경숙 의원이 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으로 의원 신분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람에 이제 31일로 예정됐던 보궐선거도 4월 10일 22대 총선과 함께 실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비용 면에서 보면은 그 5억 5천여만 원의 보궐선거 비용 낭비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인데 권현의 복직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여연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권경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직을 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원직 복귀는요, 그 이제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뭐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본안 판결에서 어떤 처분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권경숙 의원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배태숙 의원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배태숙 의원도 불법 수의계약 관련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태숙 의원은 지난 7월에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같은 비슷한 건으로 제명을 당한 권경숙 의원과 다르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가처분 신청도 이제 배태숙 의원과 징계 수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배태숙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현재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애초에 권경숙 의원도 가처분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현재 저희 단체 입장은 징계를 받은 의원은 물론이고 그 서로 비호하고 이제 편갈라 싸우는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에 발생하는 선거 비용을 이제 각 정당에서 국고보조금 삭감이나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쪽을 해결하고요. 또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천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은 배태숙 부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권경숙 구의원이 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서 구의회 복귀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 모두 불법 수의계약 건에 대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배태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 당선 후에 이제 의원 신분으로 중구청과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이제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감사원 결과에서는 총 8건 계약에 1,680만 원 가량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제 권경숙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제 본인 업체와 그 아들 업체에서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서 중구청과 총 17건, 1,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예. 이제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혐의와 수의계약 금액은 비슷하지만 배태숙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권경숙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권경숙 의원이 그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제 받아들여진 상황인데 배태숙 부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배태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딱히 없지만 그 수사가 좀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불법 수의 계약을 두고 한 명은 출석 정지, 다른 한 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거는 뭔가 고무줄 같은 그런 판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결정인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네. 예. 중구의 의원들 입장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좀 다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징계를 결정할 때는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의논하게 되는데요. 이제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제 중구 구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지만 이제 이런 윤리특별위원회 안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운영 규정을 조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의견이 이제 강제가 아니고 네. 존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군요. 네, 단순 참고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받은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징계 수위도 본회의에서 네. 최종적으로 의결되게 되는데 배태수 의원도 그렇고 강경수 의원도 그렇고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으로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배태수 의원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강경수 의원은 그대로 제명이 된 상황입니다.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의회 자정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징계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출석 정지 같은 부분이요. 네,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도 회기가 없는 기간에 출석 정지를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 정지를 당하더라도 이게 월급이 나온다면 이게 징계보다는 사실상 유급 휴가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제도를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징계의 일관성과 또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권고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징계라는 것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발 방지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별다른 영향도 없고 솜방망이 징계나 일관성 없는 징계는 이게 뭐 징계가 아니라 뭐 실효성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정활동비 지급제에 대한 조례를 전액 미지급한다는 식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명 같은 처분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 비용이 지출될 경우에도 각 정당에서도 무공천이나 비용 부담 같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과 정당이 함께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징계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대구 참여연대 조영태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금융과 경제를 배워볼 수 있는 건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은 1월과 2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대구 지역 8개 도서관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KSD 나눔재단 윤미영 금융교육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증권회사라는 금융회사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다? 펀드 가입을 할 수 있구나. 이해되시나요? 네. 위에는 금융회사, 밑에는 금융상품이 적어져 있는데 카드 제목이 뭐냐면 금융회사 어디로 갈까요?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섞습니다. 네, 오늘 교육 주제는 금융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금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금융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금융회사 가운데서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배운 이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융회사 어디로 갈까요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회사를 살펴보게 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금융투자 보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저축과 투자 게임말을 움직여 보면서 금융활동을 게임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돈은 용돈일 건데요. 용돈은 아이들이 홈 알바나 세뱃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이 용돈을 예산, 사용, 결산이라는 3가지 과정으로 용돈 기입장에 직접 기록해 보면서 아이들이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금융교육 방법도 들어봤는데 또 어떤 교육이 진행되나요? 네, 총 4일 동안 2시간씩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화폐, 금융, 증권, 그리고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미래 금융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 습관이나 용돈 관리 등의 실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보드게임이나 만들기 활동지를 통해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남초 6학년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금융이랑 저축의 종류, 금융회사 정도 배웠어요.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나 저축하면 좋은 점, 그런 면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남초 6학년 최라원입니다. 은행의 역할과 돈 관리법이에요. 실용적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축을 좀 많이 하고 싶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수업이 생긴다면 또 신청하고 싶어요. 옥산초 6학년 이서연입니다. 경제를 너무 몰라서 그거 지식 좀 쌓으려고 왔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예금 이자를 받는다는 걸 알았어. 나중에 집 살 때나 뭐 할 때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축한 다음에 예금 이자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촌초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이도율입니다. 약간 저축의 필요성과 은행이 하는 다양한 일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뭐 용돈 관리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보드게임 같은 것을 응용해가지고 재밌게 경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축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더 저축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더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 관련은 성인들도 정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성인이 돼야 예금, 적금, 주식 등을 급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관념은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생 맞춤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이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금융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한국예탁결제원 서보영 대구지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구에서 좀 특별히 진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그런 특성을 살리고 증권시장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대구에서 도서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교육을 이제 찾아가는 금융교육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대구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호응도가 높아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경제와 이제 금융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걸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장하고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알기 쉽게 경제와 금융, 투자, 그다음 소비, 그다음에 용돈의 어떤 그런 활용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이제 진로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금융교육으로 하고는 있고요. 성인교육은 지금 여기 지역적인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금융교육이 이제 잘 정착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데요. 네. 도서관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일정을 확인해보고 이번 방학에 금융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접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가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군위군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하는 2029년에 맞춰 군위군의 공항 배후 신도시와 함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예. 동서로 뻗은 산업벨트를 따라 반도체, 미래차, UAM, 수소, 친환경 소재, 미래섬유 등 대구 미래산업과 연구시설을 순차적으로 유치합니다. 군위군 발전이 참 기대되는데 대구 서구에 있는 염색산업단지도 군위군 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해 간다면서요? 네, 첨단 산업단지는 군위군 소보면에서 군인 아들목에 이르는 1지구와 국군부대 이전지구 인근에 조성될 2지구로 구성됩니다. 예. 서구 염색산업단지는 2지구로 2030년까지 이전해 서구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87만 제곱미터인 현재 규모에서 2배 가까운 165만 제곱미터로 넓어진 첨단 섬유 복합단지로 변신합니다. 유치 업종도 염색 중심에서 신소재,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한 복합 섬유 소재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염색산업단지는 아무래도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와 또 악취 문제 거듭 지적이 되어 왔는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이를 막을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염색 관련 산업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폐수 유출을 원천 방지하고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수를 거쳐 재활용하게 됩니다. 네. 또 버릴 수밖에 없는 폐수는 전기나 열을 통해 증발시킬 계획인데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시설을 접목시켜서 단 한 방울의 폐수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구 전역에 흩어져 있던 식품 가공 기업들도 군위군 첨단산업단지로 옮겨갈 예정이죠. 네, 대구시는 대구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식품 가공 기업들을 집적한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 효율적인 운영과 2차 가공식품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산업용지가 풍부한 군위에 첨단 산단을 조성하면 값싼 땅값과 우수한 정주 여건, 신공항을 이용한 해외 수출길 확보 등으로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우선 추진 과제로 에너지 복합단지를 1지구 안에 조성해 대구 경북 신공항과 산단 및 군위군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복합단지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수소 연료 전지 발전과 지붕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68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거치면 싼 값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져서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데 기존보다 얼마나 싼 값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시는 SMR 발전소를 거치면 한국전력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입주기업과 주거지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 군위군을 에너지 자급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군위군 첨단 산업단지로 들어올 요인이 훨씬 많아지고 네. 또 신공항을 통해 해외 수출길까지 열리기 때문에 군위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기업들이 또 유치되면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시는 도시공간 개발로 군위가 글로벌 관문이 되면 상점 벽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9년 TK 신공항 개항과 함께 군위군 내 개발 면적은 13제곱킬로미터에서 93제곱킬로미터로 7배 늘고 산업용지는 30.7제곱킬로미터로 현재보다 75배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말 기준 2만 3천 명인 군위 인구는 2029년 1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한 배후 산단 및 에어시티 조성까지 모두 완료되는 2040년이 되면 현재 인구보다 11배 증가한 25만 명이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네, 일자리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물과 전력 사용량도 많이 늘겠네요. 맞습니다. 물 사용량은 하루 1만 5천 톤에서 30만 톤으로 20배 늘고 전력 사용량도 연간 317기가와트에서 5,600기가와트로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시는 군위군 첨단 산단 안에 에너지원을 마련해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산단과 주거지역에 조달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군부대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국군 종합병원을 건립, 지역민에게도 개방하는 등 이전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종사자와 또 신공항 종사자가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방안도 함께 나왔죠. 네, 오는 2029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 군위군의 첨단 산업단지와 함께 25만 명이 거주하는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군위에 20조 원을 투자해 첨단 산업지구뿐 아니라 신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고 네. 에너지 자립도시와 중수도, 친환경 에너지원 등 미래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배후 도시에는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설까요? 네, 신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거주하는 미래형 신주거지구 에어시티는 신공항 인근 12.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에어시티에는 스마트시티와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과 UAM이 도입돼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 정수장과 무방류 시스템 하수처리장, 소각 및 매립장 등 사회 기반 시설도 마련됩니다. 자,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마련되면 또 신공항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도 들어서겠네요. 네, 조종사와 승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종합 항공 연수 시설이 조성되고 1.9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무원 연수 시설을 지어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14,000명의 교육을 전담할 방침입니다. 네. 이 연수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타운하우스, 휴양시설 등 다양한 복지,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 휴양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삼존석굴 등 문화유산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화본역, 사유원 등 군위의 자연 환경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갑니다. 네. 시는 신공항 경제권 조성을 뒷받침하고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계한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 캠퍼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업 유치를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은 없을까요? 네, 대구시는 신공항과 에어시티, 첨단 산업단지 일대에 과감한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 경북 신공항 프리존을 조성해 세계적인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을 감안해 정수장, 하폐수 처리장, 환경 기초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 건설도 고려하고 있고요. 네. 특히 생활용수 공급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을 각각 계획하고 있고 폐기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소각장, 매립장 등 자원회수 시설 배치도 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자, 군위군 첨단 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 조성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남겨두고 있나요? 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이 이달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70%가 우선 해제된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예.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계획은 대구 전체를 위한 또 발전 방향이 되기도 하겠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향후 대구 경북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위군을 넘어 대구시 전체 발전 방향을 반영한 계획으로 군위군을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글로벌 관문 군위군 첨단 산업 벨트가 조성된다는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소식을 해외 정치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선거가 있었죠. 대만에서 총통과 입법위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어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를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라이벌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33.49%,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26.46%를 득표를 했고요. 예. 다만 민진당은 과반 득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여소야대 결과가 나왔는데요. 113석 중에 국민당이 52석을 확보해서 제1당이 됐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갖지 못했고요. 네. 민진당은 한 석 적은 51석, 그리고 선거 3위를 총통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민중당이 8석을 얻었습니다. 지지율보다는 낮은 의석수를 가져간 결과지만 그래도 민중당이 제1, 2당이 다 과반이 아닌 상태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무소속 2석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마감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에 이제 중국이 관세 혜택 철폐를 하겠다면서 이제 대만을 위협했고 또 대만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친중으로 알려진 국민당이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고 반중 이미지가 강한 민진당이 정권을 연장한 이유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행태가 오히려 반감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과거에도 전례가 있는 것이 2016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건인데 한국의 예능 프로에서 대만 국기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굉장히 악플을 많이 달고 했었는데 그 반작용으로 대만 표심이 민진당으로 결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악재를 부추긴 것이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전 총통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믿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당에게 악재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사실 이런 친중 반중 문제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렇고 부동산 폭등이나 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네. 민감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여당인 민진당한테 불리한 이슈인 동시에 이 불만 표심을 국민당이 아니라 제3당 민중당이 가져간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국민당의 보수 노선이 청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호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당인 민진당에게 돌아선 표심이 국민당 쪽으로 결집을 하지 않고 국민당 역시도 좀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진당이 승리를 하는 이것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대만 총통 선거도 한국 대선처럼 결선 투표가 없어서 제3당에게는 좀 불리한 조건인데요. 제3당 민중당 득표율이 4분의 1을 넘긴 것, 이게 아주 놀라운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최근 제3지대 신당 이야기가 많은데 대만 민중당의 선전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만 민중당의 총통 후보인 커원저 후보는 무소속으로서 타이베이 이 수도 지역에서 시장을 재선을 했거든요. 예. 한국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진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남 도지사를 했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했던 수준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까지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중당과 커원저 후보는 민생 경제는 민중당이다. 이 메시지를 확고하게 심어놨는데 네. 한국 제3지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성공의 공식을 벤치마킹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만 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중국과 대만, 나아가서 미국이 무력 충돌한다.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기는 할 텐데요. 네. 하지만 이게 거꾸로 서로 조심하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끝나자마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 원칙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국제사회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냥 대만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했을 때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해서 서방의 공급망이 확대가 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난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진당 정부 때문에 한국에 호재가 열리는 산업이 있다면 재생가능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진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로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과감하게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네. 특히 해상풍력 분야의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이미 대만에서 공사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앞서 대만의 제3당 이야기도 했는데 정치권도 제3지대 신당 추진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의 몇몇 인사들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추가 탈당이 발생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원래 탈당파 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윤영찬 의원도 탈당을 철회했거든요. 예. 이로써 일단은 탈당 행렬이 멈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친명계, 비명계 사이에서 중립적인 그러면서도 친문인 것은 확실한 예를 들면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은 탈당할 일이 거의 없다.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당의 통합이 핵심 기조이고 또 자신이 분열 쪽에 섰던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당에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쪽 계열에서 탈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공천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은 탈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낙연계 인사로 꼽혀왔던 이 대부분의 의원들도 대놓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맞서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공천이 힘들어지면 이 경우에는 탈당을 할 개연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할 경우 크게 개혁적이거나 좋은 이미지로 탈당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주류에서 유념할 부분은 의원이 추가 탈당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민심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도부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겠고요. 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 일변도로는 총선을 선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민심의 누수를 막을 방안을 고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으로 이제 당적을 옮겼습니다. 한때 이 전 대표와 불화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어요. 국민의힘에서의 추가 탈당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용남 전 의원 탈당 역시 원외 인사의 탈당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최근에는 유 전 의원을 두고 중도 수도권 청년층, 중수층 사이에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못했다. 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갈라서게 된다면 네. 이것은 이제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상 현상들이 드러나는 게 개혁신당이라고 현재 불리우고 있습니다. 천하람 준비위원장이 대놓고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나 민주당 오영환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입당을 제의를 했거든요. 예. 사실 이 두 의원은 다소간의 무력감 속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사실 가칭 개혁신당은 정치권 인사 영입 이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유권자 속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과 민주당을 탈당한 정치인들 그리고 그 이전에 제3지대를 표방했던 세력들 통합할지 말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힘을 모아야 파괴력이 생길 것이다. 아니다. 정체성이 달라서 합쳤다가는 더 큰 말썽이 생긴다. 이런 관측들이 정말 분분합니다. 네, 참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1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ARS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을 넣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준석 신당은 11.4%, 이낙연 신당은 6.3%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신당 쪽이 좀 더 느긋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낙연 신당 입장에서는 제4당이 될 바에는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더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기호 3
한 번을 받기 위해서는 정의당보다 의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 탈당파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거꾸로 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거가 급박하게 다가올수록 양쪽이 연대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김종민 의원 포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3명이 또 회동을 갖기도 했죠. 그런데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합쳤을 경우도 가정해서 또 실시를 했는데 11.4%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따로 있을 때 합치면 17.7%였는데 합당을 했을 때는 지지율이 10.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하나의 지지율 11.4%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예. 쉽게 얘기 드리면은 2 더하기 1을 했는데 1.9가 나온 겁니다. 아하.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양쪽에서 괜히 합당했다가 지지층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우려를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권 소식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한동안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공개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얻은 수익이 총 23억 원이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네, 수익을 크게 봤으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전주들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봤는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시세 조정뿐 아니라 혹시나 기업의 미공개 종료 정보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고 검찰이 수사를 멈춘 것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집사람이 손해를 봤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에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특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될 사안이다. 여기는 여론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조중동 보수 언론 논조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대통령 쪽에서 참고를 할지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는 이번 주부터 매주 주말과 휴일 악마의 마법에 걸린 날씨 마법사를 대신해 최정의 기상예보관이 돼보는 방탈출 게임 날씨 마법사를 구하라를 진행합니다. 5세 이상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안전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니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대회 직종별 입상자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대구시 중구에서 블로그, 유튜브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까지로 블로그와 유튜브 활용도가 높은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대구광역시 중구청 혁신사업 홍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떡류, 한과류 등 가공식품, 전, 튀김 등 조리식품,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11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톱 모양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손톱이 자주 부러진다면 영양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해도 손톱이 잘 부러지는데요. 이럴 때는 손을 씻고 난 뒤 손톱까지 로션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앞서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구 중구의회 일부 의원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됐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중구가 맺은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이 아닌 발주기관이 임의로 적당한 계약 대상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죠. 과도한 수의 계약을 막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고민돼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